집집마다 빚더미라. 터지면 그대로 끝장.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대기 실장이 가계부채 터지면 끝장난다.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기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이요. 지금 91.7%입니다. 캐나다 100.6%에서 우리가 세계 2위로 떨어지기는 해요. 게다가 태국이 89%, 미국이 70.9%, 일본이 65.7%, 중국이 60.1%, 프랑스가 59.8%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91.7%니까 굉장히 높죠. 문제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세계 평균이 60.8%입니다. 60.8%보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30%포인트 이상 높죠. 게다가 신흥국 시장은 46%예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진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도요. 이것도 착시가 있습니다. 착시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터지면 그대로 끝장이라는 말이 맞아요. 무슨 착시가 있느냐. 여러분 기준연도를 바꿨거든요. 기준연도. 2023년 1분기에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꿔서 가계부채가 훅 떨어졌어요. 2022년 4분기에 97.3%가 2023년 1분기가 94.4%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안 바꿨으면 여러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터지면 끝장난다. 외환위기에 몇십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줄긴 줄었어요. 2021년 3분기에 99.2%까지 올라갔던 가계부채 비율, 이거 GDP 대비거든요. GDP라는 것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합니다.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99.2%니까. 이것이 좀 줄기 시작합니다. 회계연도를 바꾼 2023년 1분기에 94.4%로 줄은 것도 줄은 것이지만 2024년 3분기가 90.7%까지 줄었거든요. 90.7%까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가계부채가 주니까. 네. 물론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을 주는 수위가 있습니다. 80%가 넘어가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으면 이자감리라고 돈을 못 쓰거든요. 돈을 못 쓰면 소비가 적게 일어납니다. 소비가 적게 일어나면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면 고용을 덜 합니다. 그게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악순환의 고리의 시발점이 가계부채가 80%가 넘는 수준인데 지금 90.7%. 그것도 국제결제은행이 90.7%지 지금 국제금융협회 IIF입니다. 여기는 91.7%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이 사실 우리 경제를 지금 옥죄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언론들에서도 대출공화국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 정도로 대출이 많으니까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런 지표들을 쓴다. 그런 말들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끝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927조 3천억 원입니다. 2018년에 1536조 7천억 원에 비하면 25.4%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죠. 390조 6천억 원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가계신용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들 있죠. 자영업자. 자영업자 부채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받은 대출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뭐 2200조는 쉽게 넘어가죠. 쉽게.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에 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독이 됩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요. 가계 신용 비율이 1% 올라갔을 때 3년 누적으로 보자고요. 3년 누적. 1% 올라갔을 때 GDP 성장률도 3년 누적으로 0.02%에서 0.28%가 떨어집니다. 3년 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GDP가 많이 성장,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가계부채가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90%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저성장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 현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아마 앞으로도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요. 경제 성장률을 죄악할 겁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내다 보면 소비를 못합니다. 소비를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고용을 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그 고리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저성장의 굴레가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나마 1%대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0점대의 성장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면요. 0점대의 성장률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길게 왔습니다.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 성장률로 보면 3분기예요. 소비로 보면 2분기고요. 그때부터 저성장이 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비율은요.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최악이죠. 제가 최악이라는 게 이런 게 최악이에요. 저는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시죠. 그만큼 부채가 크다는 거. 그것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